네, 반갑습니다. 벡터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재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오토사와 이더넷 쪽으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더넷이 이제 앞으로 차량 쪽에서 좀 더 적용이 될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다뤄본다면은 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토사는 이제 실제로 이제 여러 OEM들이 오토사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고객들로부터 리ኳ이어먼트를 받거나 개발을 진행하는 그런 이력들을 보면은 저희가 예전에 일반적인 캔이나 OS를 사용하는 그런 제품군 대비 실제 오토사 기반으로 개발하는 제품의 비중들이 많이 증가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는 아직 좀 OEM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국내 여러 서플라이어들은 해외 OEM과 업무를 하면서 또 저희랑 같이 이제 양산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토사 쪽으로 확실히 넘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량 내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사용되어 왔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캔을 이용해서 바디라든가 샤시, 파워트레인 쪽에 정보 교환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캔 이외에 여러 가지 서브 네트워크들은 린을 이용해서 뭐 간단한 센서라든가 액추에이터, 뭐 시트벨트라든가 모터 같은 것들을 제어해 왔고요. 캔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벤트 방식의 통신이기 때문에 실시간성이라든가 타임 크리티컬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시분할 방식인 플렉스레이가 BMW라든가 다른 업체에서 샤시 쪽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쪽에서는 망을 통해서 오디오라든가 비디오를 싱크를 맞춰가면서 전송을 하기 위해서 모스트가 사용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차량이 점점 이제 복잡해지고 또 ECU의 수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어떤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야기되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솔루션으로 이제 기존의 PC나 일반 네트워크,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던 이더넷을 차량 쪽에 접목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여러 OEM들에서 있어왔고 실제로 BMW 같은 데에서는 이제 양산도 적용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더넷과 이더넷이 오토사에서 어떻게 스펙화되어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순서입니다. 먼저 이더넷이 나오게 된 그런 배경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요. 오토사에서 이더넷이 어떻게 인티그레이션 되는지, 그리고 실제 이용 사례,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정리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량에서 이더넷이 사용되는 그 내용은 크게 차량 내부의 관점과 외부의 관점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차량 내부에 보시면은 ADAS라든가 혹은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센서들의 데이터들의 양이 많아지고 또 단일 센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센서 간의 퓨전이라든가 어떤 복합적인 기능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보다는 이제 더 많은 데이터의 정보 교환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더넷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그런 밴드위스를 확보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더넷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캔과 달리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의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통신 방식을 차량에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토콜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 자료에서는 이런 프로토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더넷이 차량에 적용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플래싱 때문입니다. 벤츠의 최신 차량에 ECU가 한 140개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140개 ECU를 기존 방식대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하루 내지 이틀이 걸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슈의 수가 많아지고 그걸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더넷을 사용하게 되면은 플래시 다운로드 속도도 이제 급격하게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75% 정도의 저감 효과를 낼 수 있다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맨 처음에 죄송합니다. 맨 처음에 어떤 요인 이더넷을 사용하게 된 요인은 플래시 부트로더 쪽, 플래시 다운로드 쪽이 되겠고요. 거기서 좀 더 확장해서 기존의 진단을 캔을 이용해서 하던 진단을 IP 이더넷 방식으로 하는 그런 스펙들이 나와서 이런 것들이 이제 차량 쪽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XCP라고 되어 있는 거는 기존의 캔 기반으로
이슈의 캘리브레이션 할 때 CC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CCP는 이제 CAN만을 사용하는 건데 XCP는 CAN이 아닌 다른 그 통신 방식을 이용해서 그 캘리브레이션을 하거나 매저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더넷을 사용하게 되면 역시나 좀 더 많은 밴드위스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를 이슈로부터 취득을 해서 이슈 개발 시에 분석을 하거나 어떤 특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오토사 쪽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차량이 이제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 카로 만들어지면서 대두되는 그런 필요성입니다. 이제 차량이 배터리를 싣고 다니게 되면은 이제 어딘가에서는 충전을 해야 되는데요. 충전을 하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충전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이런 차징 스팟을 이용해서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야 어차피 자기 전기를 사용하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공공장소에서 충전을 할 때 그럼 이 과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마트 차지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제 과금을 한다는 것은 이제 유저의 어떤 신용카드 정보가 이 충전 회사 쪽으로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암호화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배터리의 충전 상태라든가 SOC 그런 것들도 이제 이 통신을 통해서 다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통신 규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내 업체들도 이런 쪽의 프로젝트를 이제 저희와 진행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BMW 쪽에서 저희 국내에서는 AVM, 어라운드 뷰 모니터라고도 하고요. 또 서라운드 뷰라고 하는데 차량 주변에 이제 카메라를 4개를 장착을 해가지고 그 영상을 이제 합성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 때 영상을 전송해야 되는데 그 영상을 이더넷을 통해서 전송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이제 AVB라는 프로토콜인데 그걸 이제 차량 쪽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VM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영상을 전송하지만 이 오디오 비디오 쪽에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 만든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향후에 멀티미디어 쪽으로도 뭐 적용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더넷이 차량 쪽에 들어오게 되는 이유는 크게 이 4가지, 3가지 혹은 4가지 정도의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토사에서 이런 이더넷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고 어떤 모듈이 그런 기능들을 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토사 관련된 업무를 하셨으면 이런 이제 그 아키텍처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은 여기 이제 이더넷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제 이 오토사는 오토사 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아키텍처 이름이고요. 저희는 이거를 이제 제품화했습니다. 제품화한 제품명이 마이크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뒤에 자료에서 마이크로사라는 게 나오면은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실제 오토사를 구현한 제품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더넷 같은 이더넷 관련된 모듈은 실제 그 오토사에서 스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스탠다드에 맞게 개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V2G, 그러니까 V2G나 AVB 관련된 거는 오토사 쪽에는 사실 없는데 저희가 이 모듈을 오토사 아키텍처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화해서 인티그레이션 해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 아키텍처를 다 다뤄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제 이더넷 관련된 부분만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그 CAN 통신을 해보셨으면은 CAN이 물리적인 그 와이어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트랜시버가 필요합니다. CAN 트랜시버가 필요한데 이더넷도 마찬가지로 그 CAN 트랜시버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잘 아시는 OSI 7 레이어에서 보시면 맨 아래쪽에 있는 그 파이 단인데요. 파이 칩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저희 오토사에서는 이더넷 트랜시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넷 트랜시버 드라이버가 그 파이칩 제어에 관련된 그 드라이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MCAL 쪽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EXT라고 해서 External Device Driver 쪽 모듈에 요 사양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칩 바로 위에는 그 이더넷을
프레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맥이라고 부르는 PC의 맥 어드레스라고 할 때 그 맥이 있는데요.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내에 이제 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맥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더넷 드라이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거를 오토사에는 약어로 이제 ETH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 내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M칼 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 하드웨어의 디펜던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나 혹은 사용하고 있는 파이칩의 디펜던트한 부분이고요. 그 위에는 여기까지는 다 드라이버이긴 한데, 그 드라이버를 구성할 때 하드웨어의 디펜던트한 부분과 디펜던트하지 않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펜던트하지 않은 부분, 그것이 이제 이더넷 인터페이스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위 레이어에서 이더넷 관련된 하드웨어를 액세스할 때는 이 IF를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넷 관련해서는 이제 버추얼 랜이라는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 여기서 상세하게 다루기는 좀 힘들겠습니다만은, 이더넷은 기본적으로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의 통신을 하고 있는데, 전체 그 모든 노드에다가 메시지를 알릴 수도 있습니다. 흔히 뭐 브로드캐스트나 멀티캐스트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물리적으로 연결된 모든 노드에다 날리게 되면은 또 버스에 불필요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상적으로. 그래서 가상화된 그 네트워크들의 모임을 이제 버추얼 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 역시 이더넷 인터페이스 모듈에서 사용을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뭐 캔이나 다른 레이어도 똑같듯이 그 스테이트 매니저 모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컴 매니저를 통해 가지고 이 전체 드라이버 쪽을 온을 할 건지 오프를 할 건지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실제 그 이더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IP 프로토콜이나 TCP/IP, 뭐 UDP 뭐 이런 부분들을 구현해 주는 그런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 오토사 제가 버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4점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양을 만들지 않았는데 4.1부터는 스펙을 정확하게 디파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TCP/IP가 오픈 소스로 웹에서 많이 구할 수가 있는데, 저희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스택을 직접 다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차량의 요구 사양 중에 마이크로사라든가 미스라 C라든가 어떤 그런 요구 사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족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한 기존의 뭐 오픈소스 같은 경우가 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그 차량의 이슈처럼 제한된 리소스에서 사용하기에는 이제 최적화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는 그거를 이제 전체 다 직접 구현을 했고, 독일 쪽 프라운하퍼 쪽에서 이제 인증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레퍼런스로는 요 전체 구현하는데 롬은 한 10K 언더로 리소스를 사용해서 IP 프로토콜이 다 구현되고 있습니다. 오토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프로토콜은 인터넷 버전 4랑 6를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고 한 이슈에서 두 가지 다 동시에 두 가지 버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RP나 NDP라고 해서 맥 어드레스나 IP 주소 정보를 받아오는 그런 프로토콜도 있고요. ICMP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시면 그 PC에서 핑 명령 날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의 상태들을 모니터링하거나 노드의 상태를 모니터링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실제 정보 교환은 뭐 PC처럼 UDP나 TCP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고요. 또 역시 DHCP도 차량 내에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DHCP의 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본사 쪽에 좀 문의를 해봤더니 그 차량의 부품을 교환을 할 때 IP를 할당을 하지 않고 이제 교체를 한 다음에 마스터가 되는 이슈가 그 새로 교체된 그 부품에 대해 IP를 할당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DHCP는 활용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있으면 통신이 가능하겠죠. 근데 오토사에서는 이 위쪽 RT나 어플리케이션 쪽은 그 컴 레이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컴 레이어 쪽은 PDU 라우터가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TCP/IP는 기존의 CAN이라든가 플렉스레이처럼 시그널이나 PDU 방식의 통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간에서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소켓 어댑터라고 하는 레이어가 있어서 그 이더넷 통신의 그 데이터를
위쪽 PDU 쪽 라우터에 맞게 변경해주는 소켓 어댑터라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캔이나 다른 통신과 좀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살펴봤던 그 차량 내 그 응용 분야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캔이라든가 린은 시그널 방식의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캔으로 뭐 이슈를 많이 개발해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DBC 파일 내에 시그널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원하는 아이디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 시그널을 뽑아가지고 개발할 때 사용을 하시는데 이더넷은 그런 시그널 방식이 아니라 서비스 오리엔티드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라는 개념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메소드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PC나 뭐 서버 이런 쪽에서 개발하시려면 RPC라고 부르는 그런 통신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두 개의 뭐 PC라고 부르겠습니다. 두 개의 PC가 있을 때 내 PC에서 어떤 통신을 이용해 가지고 다른 PC에 있는 기능을 마치 내 PC에 있는 것처럼 수행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가 다른 이슈한테 어떤 기능을 해달라고 어떤 펑션을 수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서비스가 바로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뒤에 이제 간략한 그 예제가 있는데 그걸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는 특정 이슈가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있는데 그 이슈가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나 혹은 업데이트가 되었을 때 이제 등록된 이슈들한테 그 정보를 이벤트 형태로 보내주는 그런 것이 이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서버가 있고요. 또 그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는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형태의 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디스커버리라는 것은 이런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차량 내 어떤 이슈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찾기 위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이슈가 차량에 장착되었을 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슈를 찾아서 그 서비스한테 이런 기능을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이벤트를 등록을 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기 위한 그런 프로토콜이 바로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양은 BMW에서 이제 제안을 해서 오토사 4.1.1부터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있고 그 서비스를 사용해야 될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요 하나, 둘, 세 개는 시퀀셜한 게 아니고 각각의 다른 예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서버가 초기 이제 부팅을 한 다음에 네트워크 쪽에다가 이제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날립니다. 나는 어떤 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어나운스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클라이언트가 그 어나운스된 메시지 서비스들을 보고 이게 내가 필요한 정보다라는 거를 디텍션 하게 되면은 이 서버한테 메소드를 요청하게 됩니다.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버가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고 리턴 값이 있으면 그걸 다시 리턴해 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펑션이 이 서버 쪽에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를 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서버가 어나운스를 하지 않았거나 어나운스를 놓쳤거나 뭐 어떤 경우에 의해서 클라이언트가 어디에 서비스가 있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나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네트워크 쪽에 또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날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서비스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서버가 응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쪽 서버 쪽으로 다시 리퀘스트를 해서 데이터를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인데요. 역시나 이제 서버가 어나운스를 하는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 클라이언트가 그 이벤트에 서브스크라이브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계속 노티파이 받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데 사용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제 예를 들면 저런 게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에 폰북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기존의 통신 방식으로 주고받거나 그걸 계속 뭐 주기적으로 보내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받겠다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 리턴 값으로 그 데이터를 보내준다거나 혹은 뭐 GPS 정보를 모든 이슈가 다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등록된 그 노드들한테만 GPS 정보를 준다거나 어떤 그런 형태의 통신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게 나온 배경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더넷이 그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의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캔처럼 브로드캐스트를 계속 날리게 되면은 네트워크가 다 점유가 돼서 이더넷의 장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그 두 노드 간의 커넥션을 만들어줘서 그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나왔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밴드위스를 줄이는 그런 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멀티캐스트나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줄이고 유니캐스트 형태의 메시지로 보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다이나믹 리로케이션은 이제 물론 이제 차량이 한 차종만 만든다면은 누가 클라이언트고 누가 서버인지 이미 다 디자인할 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게 사실은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그 기능을 여러 차종에 분산을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그 이슈의 개수가 바뀔 수도 있고 그 오토사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타임에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여기저기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실제 어느 물리적인 노드에서 제공되는지 정확하게 그 디파인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디파인은 다 할 수 있지만 그걸 일일이 다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사용하게 되면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더라도 이런 그 서버의 위치가 다 추상화되기 때문에 개발의 리소스를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디스커버리에 사용되고 있는 기능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 썸IP는 서비스 디스커버리와 이제 같이 사용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요거는 이제 다음 예제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제가 아까 서버 쪽에 뭔가를 요구를 할 때 그 데이터를 어떻게 서버 쪽으로 보내고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건지에 대한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렬화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서버 쪽에 1 더하기 2라는 기능을 요구를 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 더하기 2를 요구를 할 때 1 더하기 2라는 데이터를 서버 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낼지를 정의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썸I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플로팅 넘버일 수도 있고 바이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요. 그 데이터 타입을 바이트 어레이로 어떻게 컨버전을 해서 보내고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를 받은 서버 쪽에서는 그걸 다시 비직렬화 해가지고 원래 데이터로 복귀를 시키고 또 계산된 결과를 다시 어레이로 보내는 요 일련의 과정들이 이 썸IP 쪽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썸IP 역시도 BMW에서 정의를 해가지고 오토사 쪽에는 현재는 이제 옥실러리 다큐먼트로 올라가 있고요. 4.2.1에서는 이제 정식 스펙으로 등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 디스커버리랑 썸IP가 기존의 캔이나 다른 네트워크와 달리 이더넷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그런 가장 특이한 어떤 제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배경에는 그 이더넷이 캔과 달리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의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필요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쪽이 있습니다. 그 캔에도 캔 기반의 네트워크 매니지먼트가 있는데요. 유사한 컨셉으로 UDP 기반의 네트워크 매니지먼트를 오토사 쪽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멀 오퍼레이션을 하다가 버스 슬립으로 들어갈 때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사양입니다. 기본적인 방식은 그 캔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계속 사용해야 되는 노드가 있으면은 주기적으로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날려가지고 네트워크를 계속 라이브 상태로 두는, 노멀 상태로 두는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캔과 비슷한 형태의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이 노멀에서 슬립으로 들어가는 기능은 구현이 되어 있는데 그 슬립 상태에서 웨이크업 되는 부분은 현재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 트랜시버가 아까 말씀드린 파이칩이 네트워크 슬립 기능이
지원되는 게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발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 자료에서는 이제 이게 개발 중이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그 트랜시버 칩으로는 이제 그 슬립 상태에서 파워 소모가 너무 커서 웨이크업 기능은 직접적으로는 되지 않고요. 부가적인 라인이라든가 다른 버스를 이용을 해서 이 웨이크업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실제 그 반도체 메이커들하고 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서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소켓 어댑터 위쪽에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디스커버리는 이제 BSW 매니저의 컨트롤을 받고 있고요. 썸 IP는 결국은 그 데이터를 시리얼라이즈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PDU 라우터 위쪽에 RTE 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양상으로는 RTE 내 플러그인 형태로 썸 IP가 들어가 있기를 이제 현재로는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향후에는 그 현재 쓰고 있는 오토사의 컴이 아닌 이피션트 컴이라는 그 모듈이 지금 아마 10월 달에 릴리즈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듈을 사용을 해서 RTE 쪽으로 데이터를 넘기는 형태로 바뀔 예정입니다. NM은 이제 UDP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UDP 위쪽으로 올라가 있고요. PDU 라우터를 통해서는 UDP NM에 실려 있는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컴 쪽으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PDU 라우터나 컴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쪽에서는 시그널 기반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진단 쪽하고 매저먼트 쪽인데요. 진단 쪽은 기존의 차량이 이제 워크샵이나 뭐 서비스 센터에 가게 되면은 진단기를 물려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더넷을 사용하게 되면은 실제 그 사무실에 여러 가지 이더넷 환경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더 좋아지게 되고요. 또 좀 더 한 발짝 나가게 되면은 이제 그 와이어레스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와이어레스로 진단을 할 경우에는 이제 시큐리티 쪽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지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넷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리페어 샵이나 여러 곳에서 그 진단을 좀 더 용이하게 접근성이 높게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슈 리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속도의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속도로 이슈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DoIP라는 그 사양이 ISO 스펙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스펙은 기본적으로 UDS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의 차량에서 UDS 프로토콜이라는 게 이제 진단 쪽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UDS 프로토콜에 DoIP 관련된 그 헤더라든가 부가 정보를 붙여가지고 TCP 쪽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oIP는 크게 이제 두 가지 타입의 이슈가 있습니다. DoIP 게이트웨이와 DoIP 노드가 있는데요. 먼저 DoIP 노드는 진단기가 바로 이 이더넷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제 진단할 때 얘를 DoIP 노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DoIP 게이트웨이는 이제 외부에서는 이더넷으로 들어오는데 이거를 CAN이라든가 린 다른 프로토콜로 변환을 해서 아래쪽에 있는 네트워크들을 진단할 때 사용하기 위한 게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이런 DoIP 게이트웨이 솔루션이라든가 DoIP 노드 솔루션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XCP는 이제 CCP 이후에 나오게 된 통신 프로토콜입니다. CCP는 뭐 샤시나 파워트레인 쪽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CAN 캘리브레이션 프로토콜이라고 의 약자입니다. XCP는 이제 이 X가 뭐든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X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CAN뿐만 아니라 뭐 플렉스레이라든가 USB라든가 이더넷 여러 가지로 이제 전송 레이어를 바꿀 수가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CCP나 XCP를 이용해서는 이슈 내부의 정보를 읽어오는 그 매저먼트 기능이라든가 이슈 내 특정 파라미터를 바꾸는 캘리브레이션 그리고 이제 바이패싱이라고 해서
어떤 펑션을 개발할 때 그 기능 자체는 PC에서 개발을 하고 ECU 쪽으로 그 PC에서 결과만 보내면서 그 개발 초기에 그 기능 개발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이패싱 모드라고 하는데 그런 기능, 그리고 또 XCP를 이용해서 리프로그래밍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XCP는 크게 이제 프로토콜 레이어와 트랜스포트 레이어로 나눠지는데요. 프로토콜 레이어는 이 통신이 뭐 캔이건 플렉스레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레이어고,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은 이제 전송 기술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이제 앞쪽에 헤더가 붙거나 테일, 그러니까 뒤쪽에 테일이 붙는데 그게 이제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XP on 이더넷은 이제 프로토콜에 XP 헤더가 붙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존에도 많이 사용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이제 XP 라우팅입니다. 이 라우팅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XP on 이더넷은 그냥 외부의 그 매저먼트 장비와 ECU 간의 그 XCP 프로토콜을 이더넷으로 구현을 한 거고요. 이 라우팅은 이 게이트웨이가 있고 게이트웨이에 달려있는 다른 노드들을 외부에서는 그냥 이더넷만 가지고 그 매저먼트나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그래서 XCP 메시지가 이 게이트웨이 쪽으로 오면은 이 게이트웨이가 그거를 다시 캔이나 다른 프로토콜 형태의 XCP로 바꿔가지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 사이에 어떻게 정보를 주고받을지를 정해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XCP on 이더넷은 그 장비와 특정 이슈 간의 통신만을 위한 것이고, 이런 라우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가 결국은 캔이나 린으로 또 컨버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가 정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존의 XP 메시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헤더나 테일러를 가질 수 있는데, 캔 같은 경우에는 헤더는 없고 테일러만 있고요. 이더넷은 헤더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라우팅 메시지에는 이런 이더넷 프로토콜 이외에 라우팅 헤더를 더 추가를 해가지고 요 뒤에 달려오는 XCP 메시지가 뭐 캔으로 가야 될지, 린으로 가야 될지, 플렉스레이로 가야 될지 그런 부가적인 정보를 라우팅 헤더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우팅은 뭐 UDP나 TCP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장점은 이슈 내 여러 가지 차량 내 여러 이슈가 있는데, 이런 게이트웨이가 있다면은 외부에서는 하나의 장비만 연결을 해가지고 어떤 이슈든지 다 그 캘리브레이션을 하거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두 IP도 그렇고 XP도 그렇지만은 차량 본래의 기능뿐만 아니라 어떤 차량을 개발하거나 관리함에 있어서 이더넷이 주는 어떤 그 이점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잠깐 살펴보면은요. 소켓 어댑터까지는 동일하고 소켓 어댑터 위쪽에 두 IP 레이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점대에서는 소켓 어댑터 내에 두 IP가 플러그인 형태로 들어가 있었는데 4.1.1 이후로는 이제 별도의 모듈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넷 XCP 아까 라우팅 관련된 부분은 이제 소켓 어댑터 위에 별도의 프로토콜로 올라가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XCP 라우팅을 위해서는 소켓 어댑터가 이제 오토사 스펙 대비 좀 확장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기능을 좀 확장시켜 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더넷 플래시 부트로더 쪽인데요. 실제 그 캔을 통해서 캔 진단 메시지를 통해서 네트워크 이슈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실 때 보시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통신에 대한 버틀렉입니다. 플래싱 자체는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은데 플래시 데이터를 캔으로 보내다 보면은 거기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제 이더넷을 쓰게 되면은 통신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버틀렉이 많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EOL 라인이나 EOL 공정이라든가 애프터 세일즈 쪽에서 이슈 리프로그래밍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 때 플래시 그 이더넷 기반을 쓰게 되면 좀 더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이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더넷 역시 그 이더넷 플래시 부트로도 역시 이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스택 위에 부트로더를 사용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트로더 내에는 뭐 당연히 이제 플래시나 EPROM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고요. 또 부트로더 관련된 진단이라든가 그 다이그노스틱 관련된 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제가 그 이더넷을 사용하면은 그 플래싱이 빨라진다고는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이더넷을 쓰더라도 결국 이쪽은 기존의 동일한 캔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도 자체가 빨라지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 게이트웨이의 리소스가 많다면은 뭐 바디 쪽 이슈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뭐 샤시 쪽 이슈도 업데이트를 할 수 있고 파워트레인 이슈도 업데이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패러럴하게 그 플래싱이 가능하다는 것이지 기존의 물리 계층의 한계를 벗어나서 뭐 여기에 있는 이슈를 동시에 라이팅 하겠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거는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속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이제 패러럴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속도가 빨라진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비클 투 그리드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CC 쪽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기 자동차를 충전을 할 때 어떻게 또 언제 어떻게 충전할 것이고 또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과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필요성 때문에 대두가 되었습니다. 크게 스펙은 ISO 쪽 스펙이 있고 독일 쪽 DIN 스펙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제 ISO는 AC, DC 쪽 규격을 다 규정을 하고 있고요. DIN은 이제 DC 쪽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온 배경은 독일의 이제 OEM들이 이런 스마트 차징 관련된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규격이 이제 제정이 되지 않아서 ISO 쪽의 규격이 제정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DC 쪽이 이제 상당히 좀 늦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DIN이 독일 쪽 규격인데요. 독일에서 먼저 자체적으로 DC 관련된 부분은 정의를 해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한 거고요. 향후에는 이제 IS 쪽에서 이제 모든 게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파일은 PNC랑 EIM이 있는데요. EIM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집에서 충전하는 그런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PNC는 이제 퍼블릭한 공간에서 충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NC 프로파일에는 그 빌링 관련된, 그러니까 과금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EIM은 과금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과금 관련해서는 이제 보안 관련된 부분이 필요한데 여기 뭐 DIN 규격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ISO의 DC EIM 규격하고 똑같고 여기에는 이제 그 시큐리티 모듈이라든가 과금 관련된 사양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SCC 쪽 관련해서는 그 어차피 충전하는 동안 차량과 네트워크 그 인프라 간의 네트워크가 연결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OEM별로 특별한 기능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OEM에서 이제 별도의 서버를 관리하고 있으면은 충전하는 동안 그 서버를 통해서 차량과 어떤 통신이 성립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유즈 케이스를 생각을 해서 어떤 기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충전하는 동안 웹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차량을 진단을 한다거나 뭐 이력을 관리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TCP/IP 위에 TLS라는 그 시큐리티 모듈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TCP 스트림을 인크립션하고 디크립션하는 그런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CC 쪽 관련해서는 이제 XML 파일 교환을 위해서 SCC 쪽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 있고요. 이제 DNS는 이제 이게 뭔가 서버 쪽으로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메인 네이밍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DNS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TTP 서버 쪽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HTTP 프로토콜이 들어가 있고요. 그 위쪽에는 이제 그 OEM의 특별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뭐 XML 엔진이라든가 JSON 엔진 같은 것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RTE 쪽에서 보면 이제 컴을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형태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디오 비디오 브리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비디오 브리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차량 내에서의 그 영상이라든가 오디오 신호를 동기화해서 보내기 위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AVB 자체는 컨슈머 일렉트로닉스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BMW에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어라운드 뷰 모니터 같은 것들을 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이더넷을 사용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의 고화질 영상을 보내기 위해서는 LVDS 같은 그 약간의 고가의 커넥터와 케이블을 사용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스트를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더넷이 이제 사용이 되었고요. 지금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도 전송을 하고 외부의 스피커를 이용을 해서 외부의 소리도 싱크를 맞춰서 보내겠다 뭐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본 그림입니다. 그래서 영상과 이 오디오가 동기화돼서 들어갈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AVB가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VB라는 스택이 딱 하나, 스탠다드가 딱 하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스탠다드가 이렇게 몰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하고 그 QoS를 관리하기 위해서 PTP라든가 BMCA, 뭐 트래픽 쉐이핑, SRP 이런 프로토콜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실제 전송은 AVTP라는 그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AV 스트림을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VB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 AVTP만 있어도 데이터 전송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떤 그 개발하고 있는 그 환경에 맞게 뭐 SRP가 필요할 수도 있고 마스터 클락 알고리즘이 이제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건 좀 더 약간 그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스택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까지는 동일하고요. 이더넷 인터페이스 바로 위에 AVTP가 올라가게 됩니다. 아까는 이제 TCP/IP 레이어들이 쭉 있었는데 AVB 같은 경우는 바로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 이외에 이제 PTP나 BMCA 그 레이어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BMCA 같은 경우에는 그 AVB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노드들 가운데 그 마스터 클럭이 하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스터 클럭이 어느 노드가 될지를 디텍션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PTP는 그 각각 이슈들 간에 타임 스탬프를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정밀한 타임 스탬프를 만들기 위한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타임 스탬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나노 세컨드 단위의 그 정밀도가 필요한데 그거를 소프트웨어로도 구현을 할 수 있고 실제 하드웨어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드웨어를 사용을 해야지 좀 더 정확한 그 퀄리티가 나오게 되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방식을 사용하게 될 때는 이제 그만큼의 퀄리티는 나오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으로 각각의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전체 뷰를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봐오셨는데 이제 이더넷 관련된 오토사 스택은 이더넷 그러니까 맥 드라이버랑 이더넷 트랜시버 파이 쪽 드라이버가 있고 이더넷 IF를 통해서 위쪽 레이어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각각에 대해서는 컴플렉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뭐 특별한 기능을 구현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상위 레이어 쪽으로 넘겨서 기능을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켓 어댑터가 있고요. 소켓 어댑터 위에 서비스 디스커버리라든가 썸 IP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UDP NM을 통해서 네트워크 매니지먼트를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데이터는 이제 PDU 라우터를 통해서 컴을 지나서 시그널 방식으로 인터페이스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썸 IP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IP 진단이나 이더넷 XCP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켓 어댑터 위쪽에 이 해당 모듈이 들어가야지 기능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CC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모듈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AVB 역시 이제 이더넷 인터페이스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모듈들은 각기 다 패럴하게 동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스택이 다 올라갔다고 해서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하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썸 IP 쓰면서
스마트 차징 할 수도 있고요. 썸마이프 쓰면서 AVB 하실 수도 있고, 물론 이 세 개를 다 쓸 어플리케이션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구조적으로는 런타임 상에서 패러럴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 그 하드웨어 쪽이 지원되는 리스트들인데요. 뭐 대부분 유명한 차량용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더넷 트랜시버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 없더라도 저희 쪽으로 컨택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얼마든지 다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워크플로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에 그 오토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컨피그레이션 툴이 필요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이걸 이제 다빈치 컨피그레이터 프로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RT의 일부랑 베이직 소프트웨어를 설정을 하고 이제 코드를 생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 쪽은 기존에도 뭐 CDD라든가 ODX 파일을 이용을 해서 진단 정보를 받아왔고요. 네트워크 관련돼서는 이제 DBC 파일이나 뭐 린, 5X 같은 걸 사용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오토사로 가게 되면은 이 모든 정보를 다 오토사 AR XML 파일 형태로 받아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BMW나 다른 쪽에서 5X를 사용을 했는데, 향후에는 오토사 쪽에 이제 XML 파일 형태로 아마 네트워크 정보가 들어가는 걸로 이제 추세가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XML 파일에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제 코드를 생성을 하시게 되면은 베이직 소프트웨어 코드가 나오게 되고요. 어플리케이션 쪽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빈치 디벨로퍼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RT 윗단에 그 버추얼 펑션 버스 상에서 그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하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잡고, 만약에 이제 모델 베이스로 코드를 개발하신다 그러면 매스웍스의 인베디드 코드나 디스페이스의 타겟 링크하고도 다 연결이 되고요. 물론 이제 핸드 코딩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런 형태로 이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툴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건 이 ECU에 들어가는 저희 이더넷 솔루션에 대해서 오토사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 나머지 뭐 툴도 이더넷 대응되는 그런 툴들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그 유즈 케이스에 맞게 컨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잠깐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